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던 한국 외교 지도자 이승만, 그를 소개하는 김용직입니다. 위대한 민족 지도자, 민족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산 빛나는 민족의 별, 김규식 선생 소개한 오일환입니다. 시대의 경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던 사람, 백범 김구 선생님을 소개하는 윤은성 목사입니다. 통합의 지도자, 완전한 독립과 해방을 꿈꾼 옹양 여운영 선생님을 소개하는 윤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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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전 미팅을 하고 나서 2주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6.25 70년 특별 대담에 보내주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서 특별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신 김용직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한국 정치외교를 강의하는 김용직 교수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문화예술 쪽으로 젊은 세대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신데 또 역사박물관장을 섬기셔서 역사와 정치를 잘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빌리 대외협력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오일환 교수님. 네, 오일환입니다. 보훈교육연구원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로 또 봉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정체성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 논문을 계속 발표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깨동무 사역원장이신 우리 윤은성 목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통일 시대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기독교 대안학교인 어깨동무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통일과 관계된 여러 연구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역사 관련된 저술도 출판하고, 그리고 역사 탐방이나 다양한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또 통일, 또 미래 준비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가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특별히 우리 윤은성 목사님이 쓰신 두 번째 책 백비, 네. 이번에 2020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되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출판을 직접 하고 출판사 사장이기 때문에 이 세종도서에 선정된다는 게 얼마나 큰 진짜 영광이고, 네. 또 힘든 일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감이 잘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출판사 사장 입장에서 그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의 뭐 당연하다던 뜻이죠. 네. 조금 이렇게 겸손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크로스로드 이 공간, 크로스로드 사단법인 크로스로드의 사무국장으로 또 섬기고 계신 윤만식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만식입니다. 학부 때부터 대학원까지 다양한 영역의 학문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 뭐 사회철학,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외에도 경영학, 뭐 한국어학까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지금은 숭실대학교에서 한국 근대사 전공을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특별히 흥사단이라고 하는 도선 안창호 선생님께서 세우신 민족 교육 단체인데 시민단체입니다. 흥사단에서 통일교육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근대 역사와 관련한 컨텐츠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또 같이 호흡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네 분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8.15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8.15 대담을 좀 잘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두 가지 기법을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소나 기법,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임머신 기법입니다. 페르소나는 그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가 쓰는 가면을 이렇게 페르소나라고 표현하는데 다양한 사용자 유형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가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제품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기법을 쓰고 있는데 광복을 꿈꾸었던 독립운동가들의 대표적인 캐릭터 한 분씩을 설명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분을 그냥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그 자리로 갔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기법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죠. 우남 이승만을 맡으신 우리 김용직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남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와 세계에 널리 알린 최고 외교 지도자입니다. 우남 이승만은 무엇보다 대한제국 때 간성 감옥에서 정치범으로 5년여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석방돼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국제 정치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우남 이승만은 3.1운동이 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오랫동안 지도하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33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우리 이승만 박사님이 그 옷 복장이 좀 특이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사진은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우남 이승만이 상해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인으로 변장을 한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변장을 한 부분은요. 네, 중국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승만을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신변의 그 안전을 위해서 중국인으로 지금 이렇게 변장을 한 상태의 사진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 초대 대통령으로서 또 우리나라의 기틀을 닦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또 되었군요. 자, 이제 두 번째 우사 김규식을 선택하신 우리 오일환 교수님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사 김규식 선생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위대한 민족 지도자, 민족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산 빛나는 민족의 별, 이렇게 나름 뽑아보았습니다. 우사 김규식 선생은 많은 독립 방략 가운데서 특별히 외교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독립을 해야 할지 가장 공헌도가 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그 초대 외무총장을 지내신 분이죠. 그러면서 파리 강화회의 정권대사로서 한국의 독립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당시에 미일 간의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외교를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문서를 통한 것이라든지 외국의 대표들이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차원에서 선전 외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해서 성과를 거둔 그런 그 획기적인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이런 그 외교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민족 통일 전선 전술 차원에서 중국에서 활동하시면서 일제의 만행을 늘 염두에 두고 중국과의 통일 전선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의 통일 전선 전술을 또 나름대로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폈고요. 그 다음에 좌우 간에 많은 갈등이 있을 당시에 그 합작을 위한 노력을 하셨던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인물 백범 김구 윤은석 목사님께서 선택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경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다. 이 청년 시절의 백범을 보면 굉장히 그 열혈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뜨거운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또 어떤 외세와 또 일제에 저항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임시정부에 이제 수립이 되던 당시에 상해로 건너갔을 때에 도산이 이미 백범을 알고 있었고 아마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이라는 자리를 맡긴 이유도
아마 체격도 좋았지만 그 활동해왔던 그 어떤 내력들이 어떤 그런 역할들을 맡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에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해방되는 시기까지 임시정부를 지키는 역할도 하셨지만 그 가운데 임시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당시 어떤 돌파구가 되었던 것이 이봉창 의사나 윤봉길 의사와 같은 이런 젊은 우리 대한의 청년들의 의거였는데 그 두 분이 다 이제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의 소속으로 그런 의거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일들을 뒤에서 사실 지원하고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또 백범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백범 선생님 생각할 때마다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었지만 하나도 이룬 것은 없는 사람. 박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부정적인 뉘앙스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본 백범 선생님의 모습은 그런 거였죠. 어떤 지금 무력 투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일에 그냥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되고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 그 타이밍 파악의 늦은 감도 사실은 좀 있어요. 이분을 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그거에 굉장히 전심전력했던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당면에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고 그걸 붙들고 그래도 끝까지 씨름하고 걸어갔던 자기 삶을 거기에 다 걸었던 사람으로서의 백범의 면면은 독립운동가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 이분에게 참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면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백범의 모습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윤만식 목사님은 몽양 여운형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통합의 지도자 그리고 완전한 독립과 해방을 꿈꾸었던 혁명가이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자유로운 영혼. 예,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몽양 선생님처럼 풍운하 같은 인생을 산 사람도 흔치는 않겠다 싶습니다. 해방이 도적처럼 찾아왔을 때 어쩌면 그 당시에 국내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가장 기민하게 그 해방에 대비했던 인물이 아니었는가. 1944년 해방되기 1년 전부터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비밀 조직을 결성을 해서 독립을 준비하고 또 그 당시에 총독부의 실세라고 할 수 있던 엔도 정무청감을 만나서 담판을 지은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당시에 조선 전체의 치안과 행정들을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던 그런 전력도 있죠. 이분 단순히 독립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스포츠에 남다른 관심과 취미가 있었습니다. 180의 또 거구 장신이었습니다. 그 시대 장시에 180. 예, 그리고 무통간 이런 표현했거든요. 무통을 벗은 47살의 몽양 선생님의 사진이 47살에 예, 사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현대 철봉 운동법이라고 하는 책의 속 안에 있는 속지 모델로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흔쾌히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후배의 부탁을 받고 우통을 벗고 철봉 운동이 얼마만큼 운동에 효과적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우통을 벗어 제꼈던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손기정 선생님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을 제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일장기 말소 사건이 바로 이 여운형 선생님의 작품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조선중앙일보가 폐간되어지게 되고 또 옥고를 치르게 되는 그런 일도 겪게 되셨는데 그만큼 한국 스포츠의 발전과 스포츠맨들을 육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래서 정부 수립을 하기 이전 바로 47년에 정식으로 IOC 회원으로 가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또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방면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독립운동가였고 또 행정가였고 혁명가였다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몽양 선생님을 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사실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다 설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인물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일단은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각자의 방법들이 조금씩 이제 틀렸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나라를 배경으로 또 이 부분을 이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각자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드디어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체제 분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70년을 넘도록 이렇게 대적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분단이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귀중한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단을 왜 막을 수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제 36년의 폐해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제 36년간의 폐해. 네네네.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36년이라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일제 시대에 존재했던 수많은 차별들, 특별히 교육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1911년 9월에 이제 소위 말하는 조선 교육령이라는 게 선포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그 보통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이 불과 1.7%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죠. 36년 역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어지긴 했지만 광복 어간만 하더라도 취학 연령들 가운데 취학률이 불과 40%대에 머물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저변을 확대하는데 결정적으로 큰 어려움들 주지 않았나. 사실 일제가 우리 민족의 어떤 정기를 이렇게 꺾기 위해서 뭐 아주 주요한 산들을 가서 뭐 쇠말뚝을 박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의견 주실 분이 계실까요? 30년대 이후로 지나오면서부터 이제 문화 통치라는 걸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의식화, 세뇌 작업들을 많이 하죠. 식민사관이라고도 대표될 수 있는 한민족의 어떤 정신과 문화를 황폐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독립의 의지를 스스로 꺾게 만들고 그리고 그냥 식민지 하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정도의 민족으로 머물게 만들려고 했던 굉장히 치밀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거나 취조하는 과정에서 정신 사상범들을 사실 무력투쟁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질로 취급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해방 이후에도 그 다음 우리가 진짜 독립국가의 국민들이자 시민들로서의 어떤 자세나 모든 것을 갖추는 데에 좀 걸림돌이 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를 초월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어떤 지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갔어야 했는데 38년 신사참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국가 의례인 것처럼 해서 어떤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던 이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분단을 막을 수 없었던 뭐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분단과 동시에 남쪽에는 미군정, 북쪽에는 소군정이 형성이 되고 남쪽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의 그런 영향이 좀 우익적인 그런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북한 쪽에서는 이제 김일성 중심의 공산당 세력의 그런 집합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그 이전에 이념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던 이 세력들 간에 굉장한 그 투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떤 그 체제의 어떤 한쪽의 선택보다는 어떻게든 서로 연합해서 함께 가는, 그래야 독립된 국가로서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내부적인 갈등들, 노선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된 독립된 나라 그 완성을 향해서 가지 못했던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실패했던 것이 결국 분단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 자체 내 갈등이나 경쟁 이런 것보다도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그 세계 초강대국 간의 이제 이 갈등, 이데올로기적인 그 차이, 이것이 더 큰 문제였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기에는 외부의 힘이 너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정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리 정치학인데 이 여운형, 김규식 같은 그런 분이 어떻게든 좌우 합작을 통해서 통일로 가고 싶었지만은 외세는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의 그는 탁월한 이 선택이 결국은 해양 세력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게 되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 이 자체는 바로 이승만의 덕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지만 남북이 분단되어진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내외적인 요소들이 서로 결합해서 복합적인 요소들, 다시 말해서 외인적인 요소가 더 클 수도 있겠죠. 외세의 영향이 더 막강했을 수도 있고, 혹은 내부에서 결탁, 어떤 협력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더라 한다면 오히려 다른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 뭐 역사엔 가정이 없지만 생각해 본다면 그런 지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오일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역할이 사실 남북 분단에서 긍정이 됐든 부정이 됐든 굉장히 좀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지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한반도를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전략이 갈지자 행보를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1945년부터 46년 중반 정도까지는 절대적으로 우익 세력을 지지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46년 중반 이후부터는 여운형, 김규식이 중간에 있는 그런 계파들을 밀고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47년 이후에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되어짐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민당 세력들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으로 단정으로 가는,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런 정책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전략 없이 접근을 했을까라고 하는 일단 그 질문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오히려 그 상황에 대처한 그때그때의 상황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 정세 상황이, 특별히 소련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핵심 세력이 급부상하게 되어지면서 어쩔 수 없는 미국의 선택이 아니었는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미국이 과연 왜 그렇게 갈지자 행보를 했는가? 그것은 그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2차 세계 대전에서 유럽 쪽에 결국은 나치를 격파한 세력들, 수많은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소련이 그것을 감당을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미국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에 대해서는 이미 분할을 할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미군정, 그리고 북쪽에서는 소군정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진영 논리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건 독립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극복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사실 임시정부도 거의 4분 5열 되고 독립운동이 계속적으로 좀 지역적인 활동들로 남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하지만 그건 역시 이제 배후에는 세계 국제 정세가 사실 그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식민지 확장하던 제국 시대에서 이제는 미소 냉전 시대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 흐름에 영향을 받았던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 진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분단으로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그런 말을 했는데, 국민은 절대 자기 수준 이상의 정부를 가질 수 없다. 당시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그런 통일된 조국과 어떤 독립된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를 수립하기에는 우리가 사실 너무 준비되지 못했던,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기보다는 사실 수십 년간의 피폐해진 우리의 정신과 생활과 경제와 군사와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보이지만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조금 이 점에서 좀 주체적인 어떤 역사 인식 과 함께 사실은 국제 정세의 흐름을 잘 면밀하게 파악하는 지도자들의 어떤 의식들이 좀 이렇게 통합이 됐더라면 충분히 우리가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적어도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로 통일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각자가 맡았던 그 인물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했었다면, 만약에 내가 그였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사이즈의 이제 국가들은 강대 국가들 사이에서 그 생존의 길을 이제 모색해야 됩니다. 유럽의 이제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제 비슷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특히 그 19세기 중반에 이제 통일의 길을 가는데 그때 주변에 이제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예.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와 또 지금 일본도 당시 일본 제국주의로 해가지고 이제 태평양 지역을 다 제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군사 국가였습니다. 예. 이탈리아의 이제 놀라운 점은 여러 지도자들이 마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자유주의자가 있었죠. 예. 그래서 카르보나리 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애국당을 만들어가지고 청년 또 이탈리아 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통일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예. 근데 마치님의 힘으로만 통일되는 것이 아니었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당시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의 재상인 카브루가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 통일의 어려운 점을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탈리아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고요. 그것이 이제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는 특히 이탈리아 북부 지역, 롬바르디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적인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절대로 이제 이탈리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카브르가 보기에는 이제 가능성이 있던 것이죠. 그 가능성은 예, 프랑스라고 한 나라가 당시 이제 나폴레옹 때부터 이 자유주의의 이제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됐었고 그 자유주의 운동은 또 이제 독립 사상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를 이제 이탈리아의 통일에 지렛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를 견제해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군인으로서 유명한 가리발디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마치니를 찾아가서 같이 힘을 합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지원은 또 당시 비토리오 에마뉴엘 2세가 또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런 이제 종합적인 그 시너지가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오스트리아의 그 어떤 방해를 물리치고 통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1861년에 엠마뉴엘 2세가 이태리 통일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10년 후에야 이제 통일이 완성되는데 그게 로마로 다시 이제 수도로 옮기는 겁니다. 로마가 아직 이태리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쨌든 1871년에 이태리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희망이 있다. 우선 1945년에 이제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반쪽의 광복이지만 일단 우리가 해방됐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또 더 나가서 3년 후에 우리가 분단됐지만은 독립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도 또한 대단한 겁니다. 그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그렇게 계획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독립을 거쳐가지고 중요한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 국민들, 우리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력이 결국은 이탈리아하고 비교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한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 희망이 막 생기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태리가 통일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탁월한 행정가들, 그 다음에 또 외교가들이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요. 학자가 있었고, 또 군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것들을 뒷받침하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이것들이 모두 합해졌을 때에 결국은 통일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또 완전한 독립이라고 하는 걸로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각자가 맡았던 그 인물들이 이렇게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만식 목사님, 네. 몽양 여운형 나라면 이랬을 텐데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좌우합작 운동을 펼치면서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이렇게 봉대하려고 했던 그런 우파 진영을 좀 홀대한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마 이제 몽양의 입장에서 볼 때 임정이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이렇게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좀 경시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우파 세력들을 좌우 합작 운동에 끌어들이는 데 실패한 지점, 안 그래도 불안한 좀 혼란스러운 그 시대 상황 가운데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내는데 좀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더 임정 쪽에 힘을 실어줬더라면, 좀 더 힘을 실어줬더라면은 그 당시 좌우 합작 운동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저였다고 한다면은 좀 확실히 믿어줬을 것 같아요. 몽양 선생님 이제 그때 당시 해방 전국에는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던 지도자라고 볼 수 있고, 백범은 중국 쪽에, 우리 우남은 미국 쪽에 이렇게 활동하던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조금 이제 그 짧은 순간 8월에 사실 해방하고 미군정이 들어오기까지 몇 주간의 시간 동안에 벌인 일치고는 이분이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많은 일을 벌리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거의 공부까지 이분은 추진을 했던 거니까, 그렇게 치면 어떤 의미에서는 당시 이제 국제 정세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국제 정세가 그러하다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무모한 시도를 성급히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군정 입장에서는 그 조직이나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사실 다 수용하기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또 있죠. 미국에서 6년 동안에 공부를 했고, 그리고 수재였습니다. 사실은 영어를 거의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웅변을 또 잘했어요. 그래서 그 로아노크 대학에서 웅변대회에서도 입상을 하고 미국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또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특히 1903년에 쓴 그러니까 그 로아노크 콜리지언이라고 하는 그 저널에다가 실은 논단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러시아와 한국 문제입니다. 그래서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의 정확히 예측을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일본한테 낭패당하니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면 뭔가 우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의 논단을 이미 썼어요. 그만큼 예측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서의 그런 역량, 이것이 우남 이승만에게 결국은 인정을 받아서 구미위원부를 만든 이승만이 초대위원장으로 김규식에게 또 맡깁니다. 그러면 우남 이승만과의 관계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칭찬하는 시간이 아니라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소련과의 관계도 당시 레닌과의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사실은 이 통일전선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협력 관계가 또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많은 영어 교사라든지 영어 교사, 북양대학이라든지 그 사천대학 같은 데서 교수 생활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힘이 있는 분들과의 관계가 이미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역량, 다시 말해 정치력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그랬더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나은 관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좌우 합작으로 김규식 선생이 그만큼 역량을 발휘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운형 선생과도 합작을 하면서 서로 간에 함께 하자라고 하고 활동도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정치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교 차원에 있어서는 현실주의가 가장 앞서야 됩니다. 사실은 잡다한 국제정치 이론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보다 더 현실에 집중하는 그런 능력을 보였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관계로, 그리고 이 한국의 운명도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매치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네네, 그게 좀 아쉽죠. 주어져 있는 것들을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제일 성공한 분이 우남 이승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우남 이승만은 제가 이제 초반에 소개하려다 못했는데 이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이 책을 대한제국 한성 감옥에서 사실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러일 전쟁이 발생했을 때 1905년에 6개월 동안 그 한성 감옥에서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옥 동지인 박영만이 그 비밀리에 그 원고를 가지고 나와서 5년 후에 1910년 11년에 미국 LA에서 이제 최초의 독립운동가의 그 교과서로 이게 아주 명저로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도 우남 이승만 전집 발간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양장본으로 냈는데요. 여기서 보여주듯이 이승만은 정말 독립운동을 하기에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언론가로서의 활동, 그 다음에 독립 사상가로서의 어떤 훈련, 그 미국에서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을 전공하고, 그래서 이제 강대국 지도자들이나 다른 외국 지도자들과도 대등한 그런 협상이나 어떤 그 대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의 이제 단점은 많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적들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잘 풀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적이 있고 또 해외에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국무성에 친소주의자들이 당시에 많았었는데 그 친소주의자들이 이승만 아주 경계 인물로 이렇게 봐서 이승만은 너무 반공 사상이 강해가지고 소련의 반대를 불러오니까 미국은 이승만을 배제하자.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처음에 껄끄러웠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승만은 적어도 이제 오늘 우리가 네 사람의 그 민족 지도자를 봤습니다만은 그 중에 김구 선생이나 김기식 선생하고는 끝까지 같이 가서 하지 않았느냐 저희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 분단 문제를 놓고서 결국 1948년 봄에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때 이제 극구 그것을 만류해가지고 국가를 같이 건설하자 이렇게 끝까지 갔더라면 제 생각에는 해방 이후에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도 순차적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런 만한 인물이다. 또 여운형 선생도 정말로 그 좌우 합작을 할 만큼 이 민족주의의 이제 좌파 진영이나 우파 진영이 다 이제 많은 그 동지들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는데 아깝게도 47년에 그 암살이 되셨죠. 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게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에서 수립을 할 때 이 신한청년당을 만든 장본인은 여운형 아닙니까? 여운형 선생이었고 또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보낸 분이 또 여운형 선생을 비롯한 그 당시에 그 신한청년당이 결국은 김규식 선생을 파리로 보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이제 박사가 결국은 초대 그 임시정부 수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과정 그리고 이제 안창호 선생의 이제 노력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통합 임시정부로 9월달에 가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그 역사가 그 전에도 굉장히 아무것도 없던 데서 그 당시에는 만들어냈었는데 이 해방 직후에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마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도 이 이념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또 그런 세력들 뭐 등등 있었는데도 어쨌든 그 정치력이 통했었다는 얘기죠. 그 이제 도산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임시정부 시절도 그랬지만 이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해방 이후까지 살아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게 된 면면이 아무래도 그런 통합을 위한 노력을 그렇죠. 곳곳에서 많이 하셨던 흔적들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누가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해방 이후까지 아마 도산이 살아 계셨더라면 조금 그래도 또 다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도산은 사실 우남의 그런 관계성 좋지 않은 면면도 알고 있으면서도 우남을 되게 또 존중하는 측면이 또 있었던 분이시고, 동시에 사실 좌우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나 이분들을 사실 통합해 내려는 상당한 노력을 계속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도산의 지도력의 공백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백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좀 더 국제적으로 폭넓게, 그 당시 소련하고까지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미국 쪽까지는 그 손이 닿지 않았을까? 생각보다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김구 선생이 미국 쪽하고는 전혀 사실 줄이 닿지 않은, 해방 이후에도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남과 백범과 몽양이 딱 손만 잡았더라면 정말 놀라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 한 문장으로 또 얘기하자면 우리 안의 통일이 남북 통일의 사실 기초고 지름길이지 않을까. 오늘 저희가 대화한 가운데 나온 많은 아쉬움들을 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서로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토론,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진짜 통일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광복이지만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진짜 광복은 통일이었으니까, 통일된 조국이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미완성의 광복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데에 오늘 저희의 대담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말을 마쳐봅니다. 분단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아쉬움을 토로했던 듯이 우리 많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 각 패널 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사역을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 또 함께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윤만식 목사님부터.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흥사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기독교 영역이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 영역에서 목회자이지만, 목사란 신문이지만 그 시민단체 영역에서 우리가 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특별히 역사와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 속에서 좀 제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좀 고민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 지난 3년 이상, 4년 정도를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교육청 관련되어져서 이제 기관 공모사업들, 특별히 통일교육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런 통일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그런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생각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접근을 하면, 뭐 그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통일 교육, 역사 교육에 있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에 교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크로스로드라는 사역을 통해서 뭐 표면적으로는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좀 나아가서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좀 서로 함께 이런 통일 문제나 혹은 역사 문제에 함께 연대하고 같은 생각을 내고 또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단체와 개인들이 좀 많아져가는, 그런 말 그대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컨텍스트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가 뭐 최소 또 뭐 20-30년이 더 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저한테 어쨌든 어떤 하나님 주신 부담감은 사람을 키우는 일,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키우는 일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윤만식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통일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조금 역사를 오래 공부해 오면서
역사를 텍스트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역사의 현장을 밟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독립운동 유적지, 그리고 이제 우리 근현대사 유적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 관련된 유적지들의 이제 청소년, 청년, 그리고 우리 어른들, 목회자들, 그룹들을 이제 데리고 같이 이제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동시적으로 미래로 갈 수 있는 어떤 길들을 모색해보는, 그래서 조중 접경 지역이라든지 또는 연해주 지역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이제 상해 지역, 그리고 멀리는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국내는 뭐 제주, 서울, 경기, 뭐 전라남북도 다양한 지역에 저희가 그 여행 역사 탐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회 뭐 비교회 가리지 않고 저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요. 이걸 하면서 제가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더 확신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조중 접경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우리 광복 문제 우리가 지금 토론했던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만 봐서는 안 되고 주변국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중 접경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을 가다 보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중국, 그때 당시의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실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해들을 함께 하게 되면서 단순히 통일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또 우리나라와 주변국들과의 관계와 전망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까지도 현장에서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역사 교육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저희는 이 프로그램들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많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도하기는 빨리 또 이런 지역들이 좀 더 탐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 현장들을 밟으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역사도 함께 배우고, 좀 이렇게 머리에 담고 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 담아오는 그런 통일 교육과 역사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저희가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 중 한 가지. 어깨동무 사역원에서 어깨동무 대안학교를 진행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어깨동무 대안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다 거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3인데 벌써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고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 역사를 직접 보고 너무 이렇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근현대사 정치 사상 이런 분야를 계속 지금까지 연구해왔고 또 이제 연구를 앞으로도 하고 책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한국 근대 기독교와 정치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이제 기독교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 유대가 굉장히 이제 긴밀해졌는데 그것이 지금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885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니까 거의 한 140년 정도 지금 이제 돼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양의 많은 이제 사상이나 철학이나 학문 이런 것들을 기독교 사상을 포함해가지고 같이 서서히 받아들이면서 그것의 의미를 이제 우리도 수용하고 우리 사회를 더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어떤 그 선각적인 그 사명감 이런 것을 이제 느껴서 그분들이 오늘 이제 사실 토론한 네 분의 그 민족 지도자들도 다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정치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도 관심이 많고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특별히 정치 사상, 그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 사상을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 역사의 그 어떤 흐름과 어떤 이제 관계가 있는지를 계속 밝히는, 그래서 저는 우남 이승만 같은 경우에 공화주의 사상을 아주 정통한 사상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좀 쓰고 있는데 공화주의와 민족주의를 이제 결합한 사상이죠. 그래서 공화민족주의 사상을 이제 우남 이승만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45년 귀국하자마자 뭉치자, 우리는 뭉쳐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그게 사실 공화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벌적으로 자꾸 나눠지면은 국가가 서지를 못한다. 우리는 국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극복하고 합치자.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위대한 사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특히 이제 제임스 메디슨 같은 사람이 아주 탁월한 공화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도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가들이 분명한 이런 사상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갈등과 혼란 상태에서 구해내는 정치가들은 더 확고하고 통합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더 연구해서 책을 내고 이런 것들을 젊은 층에게 더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교수님들이 이제 모이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그런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결과물들을 또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일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일환 교수님. 네. 저는 서두에 소개받았듯이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대외협력본부장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단체가 지금 그 68개의 기독교 재단체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14개 지역, 그리고 해외에 미국을 비롯해서 18군데에서 지금 함께 연합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모으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합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중시하는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도구라는 그런 도구의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기도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이 통일지상주의는 자칫하면 안보를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안보, 이것은 바로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왜? 강대국 정치가 이 땅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적으로 미래를 보면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이 펼쳐져 있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기술과 투자 자본만 있으면 우리가 중심이 된 이 한동해권,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중국을 둘러싼 황해권, 그 다음에 유라시안 대륙, 또 해양, 이런 쪽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랜드 디자인을 잘 그려내기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지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리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한류가 맥을 계속 이어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한류 문화를 계속 개발해야 돼요. 여기에 기독교적인 우리의 가치관이 스며든다고 한다면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영성적인 관점에서 또 가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는 그 백투 제루살렘, 우리가 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영성이 그쪽으로까지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고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결국은 통일까지 시키시고 거쳐서 중국으로 또 이슬람 제국으로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사명. 그래서 저는 촛대가 결코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우리 내부 한국 교회가 먼저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외 쪽으로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들을 통해서 현지 나라의 그 교회들과 얼마든지 공공외교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 기독인들과의 연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에 복음적 가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살아나는 그런 나라로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으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초과 의무입니다. 슈퍼 에로게이션,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자기 희생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까? 그것이 공공성을 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화국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의 독립운동가들, 민족 지도자들의 모습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 희생을 한 분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합치는데 부족함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강복은 맞지 못했는지, 그러나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진정한
광복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반사해서 세계 땅끝까지 사명을 우리는 완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일환 교수님은 마무리 발언까지 다 쫙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이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저희 국민들의 그 근면하고 성실한 그 노력하는 모습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태리 통일에서 보듯이 우선 지도자들이 너무 갈라서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갈등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우선 그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우리의 그 젊은이들에게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평화와 정의를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에서부터 전파하는 그런 기독교 정신이 넘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오래 가고 오래된 염원일수록 저는 사실 간절함이 더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간절함을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 그리고 그 간절함만큼 사실 웬만한 것들은 좀 내려놓고 그리고 좀 뒤로 하고 진짜 그 간절한 우리의 열망인 하나됨과 통일을 위한 어떤 대화합과 진짜 연대와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부터 좀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그것이 사실 사회적으로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이런 진영 논리나 서로 간의 이해관계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넘어서서 사실 용서와 이해와 용납과 화해, 하나됨으로 좀 이렇게 사회의 통일 운동까지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교회를 통해서 마련되면 한국 교회가 지금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어떤 면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같이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말에 그 국토통일원에서 통일의식 조사 연구했던 설문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설문 항목에 무려 90.6%가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10년 내에 통일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약 39.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10년 내에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2%, 그러니까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과연 그런가? 근데 그 당시에 살았던, 그러니까 50년대를 전후로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대개의 경우가 분단이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고, 민족 비극이었던 6.25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도 반드시 통일은 되어져야 되고 또 이른 시일 내에 될 것이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과연 통일에 대해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뭐 다양한 지표들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두 가지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몽양 선생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벌거벗은 나사렛 예수의 골고다 희생 정신을 부활시키지 않는다면 조선 기독교의 존재는 사회에 해독만 줄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교권화되어지고 권력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고 또 부둥켜 안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데, 하물며 교회 밖에 일반 사회 영역의 사람들이 보여질 때는 과연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몽양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벌거벗은 나사렛 예수의 그 골고다의 희생정신, 이 희생정신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몽양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다, 또 빨갱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강원용 목사님의 평가가 참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이분은 자유주의자였고 민족주의자였고 그리고 민주사회주의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몽양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양한 문화미 이승만 박사님이나 그리고 또 김규식 선생님이나 또 우리 김구 선생님과 같은 이런 분들이 품었던 마음들, 장점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우고 함께 연합해 간다면 이른 시일 내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그런 대한민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통일 선교,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은 제2의 독립투사들입니다. 우리 독립투사들이 힘을 모으고 또한 흩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가 먼저 통합할 때 우리의 밝은 미래가 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남들 분열한다고 뭐 손가락질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우리부터 먼저 진짜 통합을 하고 서로 위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동지가 되면 우리의 통일이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교회 화이팅! 주빌리 화이팅!